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제 지인이 투덜대더라고요. 자기 아내가 모든 것을 사주를 보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집안에 가구를 배치할 때도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이게 말이 돼? 따지자 아내는 침대만 과학이 아니라 이것도 과학이야. 우주가 정해준 법칙이라고. 그래서 제 지인이 아니 우리 집 가구 배치를 왜 우주가 정해줘? 우리가 정하면 되지. 이건 애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사연에선 아내가 사주를 보고 오더니 이혼을 안 하면 사고가 크게 난다며 당장 이혼하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9월 26일 금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바로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어허. 미국 일리노이주에는요, 아주 똑똑하고 힙한 SNS 스타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 놀랍게도 그 주인공 사람이 아닙니다. 에? 예, 특별한 유명 인사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어허, 네네. 스케이트보드를 밀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내딛는 이 동물, 다름 아닌 아기 돼지입니다. 아. 두 발로 슝슝 보드를 밀고 가더니요, 길 끝부분에 다다르면요, 굉장히 능숙하게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아하.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것 같은데요. 3번 해봤나 봐요. 그런데 특히 맛있는 간식이 있으면 평소보다 더 속도를 낸다고 하고요. 네. 멈추는 건 역시 정말 수준급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와. 일단 첫 장면부터 빵 터졌어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절대 우리 안 속죠. 이미 우리가 뉴스파이터에서 해외 영상 통해서 사람이 동물 탈수가 다 봐왔죠. 저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에? 이거는 진짜 동물입니다. 진짜예요? 예, 진짜 동물이고요. 사람이 어허. 아니고요. 이 지금 동물, 이 귀여운 동물은 세계 신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어머나. 기네스 세계 신기록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스케이트보드 타잖아요. 어머. 저걸 10m를 11초 33에 주파를 했습니다. 와. 그게 이제 세계 기록이 된 거예요. 어머나. 아기 돼지 노보트라고 하는 이름인데 네. 스케이트보드를 밀어서 11초 32 만에 10m를 달려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달성을 했고요. 이뿐만 예. 아니라 이 보호하시는 보호자에 따르면 네. 앉거나 기다리기 같은 훈련도 다 20분 만에 습득을 했을 정도래요. 어머나. 그 정도로 똑똑하다고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카메라 앞에서 포즈 취하는 것을 잘한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 정도 노버트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진봉 교수님, 예. 저 주인은 보호자가 아니라 이제는 매니저, 매니저 노버트의 해야죠. 매니저로 전락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로버트가 저렇게 유명해지니까 SNS도 유명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방송에 출연할 가능성도 있고 아하. 활동을 잘 할 것 같아요. 네. 또 예를 들면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저런 묘기를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노버트의 몸값이 올라가니까 당장 오늘부터 특식 먹어야겠다 이제. 당연히 그래. 근데 네. 너무 또 네. 몸이 커지면 안 아, 되니까 맞아요. 식단 관리를 해야 건강식으로?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게 해서 세계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멋진 장면 봤어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개그계의 큰 별이 졌습니다. 특유의 입담과 또 성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던 전유성 씨가 어젯밤에 76세를 일기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전유성 씨가 생전에 고인의 육성으로 저희 제작진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먼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좀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전화를 좀 드렸는데 네,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수술하고 지금 방금 받았어요. 나온 지 10분도 안 돼서 폐 수술 받았죠. 길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짧은 통화였지만 여러분 저 통화 내용 들으시고 일단 통화를 길게 하기는 일단 발음 상태도 좋지 못하고 뭔가 지금 상당히
몸이 불편한 상태구나 그걸 직감할 수 있었잖아요. 저 때가 폐기흉 관련 수술을 받은 직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저희 제작진을 다음 날 감동시켜준 전유성 씨예요. 다시 제작진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때 통화 내용 좀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전유성인데요. 네, 선생님. 어저께 그 통화 못했는데 네네. 어저께 뭐 수술 끝나고 나오자마자여서 네. 말하기가 힘들었는데 어저께 방송 나오는 건 잘 봤어요. 어떤 수술 그렇죠. 받으셨던 거예요? 네, 그냥 내부 수리 관계로 임시 휴업 중입니다. 작가분이세요, 거기? 네. 나중에 부탁할 거 있으면 부탁을 할게요. 아, 천생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에요. 왜냐하면 김효성 기자님 그 상황에 저 상황에서도 참 유머를 잃지 않고 그 표현 임시휴업, 내부수리, 임시휴업 그런 표현을 써서 또 저희 작가님이 또 통화를 또 마음 편하게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시키고 할 수 있게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진짜. 무엇이든 개그로 승화시킨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유성 씨는 1969년 희극 작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기발한 시각 그리고 재치 있는 입담 그리고 따뜻한 인성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생전에 많은 어록까지도 남겼는데요. 네. 일견 좀 엉뚱한 듯 들리기도 하지만 돌아서면 피식 웃음이 나고 집에 가서 샤워할 때쯤이면 혼자 박장대소를 하게 되는 그런 개그를 선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곤란했던 그 상황을 유머로 풀어내는데 굉장히 능숙했는데요. 특히나 슬럼프에 빠져서 자책하는 후배들에게는 이런 위로를 건넸다고 합니다.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되거든. 너는 보물이 될 거야. 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극단과 극장을 만들어서 이끌면서 코미디언 동료 그리고 후배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주는 맏형이자 또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연예계 후배들의 추모가 이끌고 있습니다. 사실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정말로 저희가 느끼기에도 급작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전유성 씨가 지금은 물론 위독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병문안 오는 분들과 유머, 뭐 농담을 이렇게 주고받을 정도였다고 했는데 어떻게 급작스럽게 우리가 들떠났어요. 네, 숨을 거두기 바로 하루 전에 김학래 씨가 병문안에 갔었는데 그때도 오히려 후배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 나중에 오면 다시 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불과 석 달 전에도 한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유성이 죽었다라는 가짜 뉴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이왕 기사가 나온 김에 나한테 조의금을 미리 좀 줘라. 그럼 내가 편하게 좀 쓰다 가면 좋겠다라는 이런 농담도 건넬 정도로 또 건재한 모습 보여줬었는데 네. 하지만 이 폐기흉 증세로 입원 후에 어제 9시 5분쯤에 증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결국은 별세 소식을 전하고 말았습니다. 자, 전유성 씨를 기억하는 마지막 후배들의 말에 따르면 연명 치료도 거부했다고 하고요. 하나뿐인 딸에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본인의 장례 지도까지도 직접 했다고 합니다. 네. 빈소는 지금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 마련됐고 고인의 딸이 상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보를 접하고 절친했던 이용열 씨, 최양락 씨가 함께 한달음에 달려와 상주로서 빈소를 함께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수많은 연예계 후배들이 빈소를 찾아 고인을 배웅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영상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난 거는 바로 엊그저께였었는데요. 그때 뭐 그렇게 크게 말씀을 잘 못하셨지만은 한 번 한 번 그 방문하는 그 후배들 다 다독거리고 오히려 챙겨주시고 난 곧 죽을 것 같아. 근데 네가 보고 싶다. 얼굴 좀 만져봐도 되겠냐? 그러더니 이렇게 얼굴을 만지시더니 천국에 가셔서 또 그 형님은 또 막상 내가 천국에 와보니까 말이 천국이지 엉성한 게 많아. 착한 일을 하다가 천국에 오신 분들 아니야. 그래서 콘서트를 열려고 아마 천국에서도 또 그렇게 아이디어를 쓰시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그 옛날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이제 제가 지나가는데 형네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때 2만 원만 줘봐라. 왜요? 쓰게. 그러셨던 분인데
그런 개그 하나 자체가 지금 이제 머릿속으로 다 스쳐 지나가고 하늘나라 가서는 술 좀 안 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아마 친했던 후배분들도 뭐 최양락 씨나 이홍열 씨나 심영래 씨 슬프지만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정말로 유머와 개그를 섞어서 언론 인터뷰를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에 심영래 씨는 인터뷰 말미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안 슬프겠어요, 진짜. 너무 갑작스럽게 개그의 큰 별이 같습니다. 특히 이 후배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전유성 씨가 이야기하기를 나이가 같아야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말만 통하면 언제든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기곤 했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와병 중에도 네. 많은 후배들이 찾아와서 그 후일담들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뭐 최양락 씨의 모습이 잠깐 나왔었습니다만 네. 최양락 씨한테 어느 날 문득 전화를 해서 내가 유난히 네가 좀 보고 싶고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소식을 전해 오셨길래 찾아뵈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뵈니까 정말 그 아픈 와중에도 원래 이렇게 사람이 아프게 되면은 모든 게 귀찮고 짜증도 나고 그러기 마련인데 네. 유머를 잃지 않고 평상시와 똑같이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맞아줘서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뼛속까지 개그맨, 네. 끝까지 개그맨으로 살다 가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 떠나시기 전에 여러 후배들이 다 찾아와서 어떻게 지내시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는데요. 네. 이경실 씨나 김신영 그리고 조혜련 씨 등도 다 병실을 방문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김신영 씨의 경우에는 그 이제 스승이자 선배님으로 모셨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뭐 물수건으로 닦아드리고 하는 등 간호도 아주 극진하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었던 진미령 씨의 경우도 지금 조화를 보내서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김학래 씨가 방송 코미디언 협회장을 맡고 있는데 네. 생전에 이미 전유성 씨가 만약에 무슨 일이 있게 되면 네가 꼭 좀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남겼었다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소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유족들과 함께 모든 일을 맡아서 함께 하고 있고 오늘 네. 아침 일찍부터 조문객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SNS를 중심으로 해서는 온라인 추모가 이어지고 있고요. 장례는 28일까지의 일정으로 희극인장으로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네. 고인의 활동 무대였던 KBS 일대에서 노제를 지낸 뒤에 전북 남원 인월면에서 영면에 들게 됩니다. 그동안 고 전유성 씨 많은 국민들에게 웃음과 또 즐거움을 주시느라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물론 보람도 있으셨겠지만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편히 쉬시길 뉴스파이터가 시청자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대통령 추석 선물을 판다? 아니 대체 대통령의 추석 선물이 어떤 거길래 이걸 내다 판다는 걸까요? 그래서 궁금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까? 저희가 그래서 입수를 좀 해봤는데요. 김묘성 기자님이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구성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대통령실에서 사회 각계각층에게 보낸 추석 명절 선물이거든요. 와, 이건가요? 네, 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시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계가 2개가 준비되었고 안에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는 한번 모습입니다. 좀 천천히 볼게요. 지금 줌 땡겼습니다. 좀 땡겼어요. 이렇게 줌을 볼게요. 딱 당기니까 시계 2개가 딱 보이고요. 와, 이름 선명하게 보내 이재명 네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좀 구성을 보면 팔도의 수선물이 고르게 배치되어
있거든요. 제주, 부산, 전북, 인천, 경기 이렇게 쭉 이렇게 수산물이 배치되어 있고 나름 의미가 있나 보네. 팔도. 그렇습니다. 약간 제가 홈쇼핑을 운영하는 것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의성 쌀이 보이는데요. 아하. 의성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있었잖아요. 네. 산불 피해 지역의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라는 걸로 들리고 세상에. 메시지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선물에는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각인되어 있지만 네. 이렇게 카드에는 이재명, 김혜경 이렇게 해서 대통령 내외분의 카드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이것도 우리 있었습니다. 카메라 감독님이 정말 감사하게도 줌을 한번 당겨주셨네요. 네. 한번 그 문장을 한번 김묘성 기자님이 들고 계신 김에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 중간에만 한번 읽을까요? 기니까요. 네. 모두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모두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맺기를 우리 사회에 온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의 행복한 나라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풍성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뭐 꼭 선물을 안 받으셔서도 이 메시지는 시청자분들께도 모든 국민께 전하는 추석 선물 또 추석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또 우리 안진용 기자님이 또 고생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또 보였어요. 덕분에. 그런데 아까 제목이 이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내다 팔아요.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선물은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또 생각하면서 보답하고 하는 거지. 그걸 어디서 내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중고 시장 이런 데 중고 앱이 있잖아요. 매매 네. 거기에 올라와서 이게 판매하겠다라고 올라온 글들이 있습니다. 어허. 사실 이제 공개된 지 이틀 만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추석 선물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밑에 팔도 특산물과 특별 맞춤 시계 2개가 알차게 들어있다. 시계만 가격도 완전히 성공한 가격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 이제 광고를 이렇게 판매하라고 써놨는데 보통 가격대를 보니까 24만 원, 35만 원 사이에 주로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25만 원, 29만 원, 23만 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다양한 가격대로 형성이 돼 있고요. 일부 상품은 이미 계약 중이라는 글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렇게 어쨌든 조금 씁쓸합니다. 중고 매물로 올라온 걸 뭐 본인이 파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만 대통령이 특별히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보낸 건데 이걸 또 판매하는 매물로 올라와서 조금 그렇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아니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물론 시청자분들 중에는 뉴스파이터는 실제 대통령 추석 선물을 어떻게 입수했지? 또 궁금증이 이상한 데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분께 받으신 분께 저희가 양해를 좀 구한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도 저 선물은 국민들한테 다 주는 건 아닐 테고. 맞습니다. 근데 저 받은 사람이 근데 꼭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꼭 해마다 명절 때 되면 대통령한테 받은 선물을 왜 내다 팔까 영광스러울 텐데 이런 생각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회사에서 받은 명절 선물을 또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세요. 그쵸. 뭐 같은 연장선상은 아니더라도 오히려 이 부분을 이제 뭐 더 큰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한테 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여야, 뭐 보수, 진보 이런 정권 상관없이 이렇게 설이나 추석이 지난 이후에는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대통령 내외 선물이 이제 거래가 되기도 했었었는데요. 네. 일단 기념품 성격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보신 것처럼 이 한 30만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기도 하는 이게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또 호응을 어떻게 보면 얻고 있기도 하고 그럼 어떤 분들이 과연 받으실까도 궁금하시잖아요. 네. 보통 이제 호국 영웅이나 아니면 재난재해 피해 유족분들한테 선물이 가고요. 또 사회적 배려 계층에도 전달이 되는데 특히 이 이재명 정부에서 주안점으로 두고 있는 게 산업재해를 좀 없애겠다는 겁니다. 그쵸. 근절과 관련해서 또 메시지 전달 차원에서 산업재해로 희생이 되신 분들의 유가족분들께도 이번에 이 추석 선물이 갔다라고 하고요. 또 대통령 전직 대통령 내외에게도 갑니다. 네. 이를테면 뭐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께도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께도 갔는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서 수감 중인 윤석열, 김건희 두 그 부부 내외에는 선물이 가진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뭐 최진봉 교수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저 받은 선물을 분명히 희소성이 있을 텐데 저 받은 선물을 중고 앱에 내다 파는 그걸 누가 나무랄 수야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 저런 식으로 내다 팔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조금 전에 장유미 변호사님의 입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한 김에 마침 그동안 재판을 안 받겠다고 버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체포 방해 등 추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오늘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이 혐의로 재구속된 뒤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네. 이 내란 사건 전에 나오지 않다가 85일 만에 출석을 한 겁니다. 오늘 오전 10시 16분쯤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정장을 입었고 넥타이는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왼쪽 가슴팍에는 수형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었고 네. 그동안 봤던 모습보다는 머리가 짧고 또 많이 센 모습이었습니다. 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할 때는 포승줄에 수갑을 했지만 법정에 들어올 때는 풀고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네. 당사자 신원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있었는데 재판장이 생년월일과 주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물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땡땡호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일단 저 영상 보시고 장윤미 변호사님께 먼저 한두 개 여쭤볼게요. 일단 저 그림에서 눈길 가는 대목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하실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동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탄핵 재판이나 그런 거 받을 때 탄핵 심판 같은 거 받을 때는 검은색 머리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조금은 얼굴 살 통통하게 있었던 모습인데 오늘은 두 가지가 일단 야윈 모습, 수척해진 모습 그리고 머리는 하얗게 샜어요. 샌 모습 나왔어요. 맞습니다. 왜 염색 안 한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 탄핵 심판 때 모습을 드러냈을 때는 그때는 대통령직이 직무가 집행이 정지가 된 것이지 박탈을 된 거 아니었기 때문에 이 외양과 관련해서도 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지금 모습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정돈된 모습으로 또 염색도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예우는 완전히 박탈이 된 상황이기 그래요? 때문에 오늘 이 법정의 모습을 드러낼 때도 본인이 아마 매무새 등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를 하고 나왔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면 이 상황입니다. 그림 보면요, 장윤 변호사님 왼쪽은 이제 탄핵 심판 때 모습이고 오른쪽은 오늘 모습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옛날 모습, 지금 구속되기 전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첫 재판 출정한 모습인데,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좀 수척해진 모습이에요. 장윤 변호사님 뭐 심적인 어떤 괴로움 뭐 그런 게 작용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오늘 이제 보석 신문 당시에 했던 말들이 소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 1.8평의 굉장히 좀 좁은 공간에서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이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봐서는 이 건강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문제가 있다. 그걸 보석의 한 사유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외양과 관련해서도 사람 건강이란 건 사실 객관적으로 진단이 돼야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영별로 오히려 이제 구치소에서 수감됨으로 인해서 이제 워낙에 약주를 즐겨했던 걸로 뭐 알려져 있기도 하니까 그런 해석을 내놓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살이 빠진 거다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야위였다 이런 의견이 또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동안 재판을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법정의 모습 드러나면서 사상 초유란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재판을 받고 있는 정말 국민으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재판정에 나와서 어떤 혐의 관련으로 재판을 받은 겁니까? 김현주 평론가님.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죠. 그 직위원 재판부 내란 혐의 재판과는 다른 재판입니다.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특검팀이 5가지 혐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5가지 공소 사실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선은 공수처에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방해한 혐의가 있고요. 계엄 선포 전에 그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9명이 심의 의결하는데 그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 등 해서 5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된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린 것이고 85일 만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공교롭게도 김건희 씨의 재판도 열렸기 때문에
바로 직전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 내외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내외가 함께 법정에 출두하는 이런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글쎄요. 이런 가운데 관심사라고 할까요? 장유미 변호사님. 예, 보석이 혹시 이제 받아들여질지인데 보석 얘기가 나오니까 벌써부터 여권에서는 무슨 염치로 보석을 뭐 요구하느냐 뭐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제 재판부의 이제 권한이잖아요. 맞습니다. 보석 여부는 뭐 이 보석을 허가든 허가하지 않든 언제쯤 나올까요? 형사소송 규칙을 보면 이 신문이 있은 지 7일 안에는 이 결정이 나도록 돼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 기준이 완전히 지켜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보석 청구를 하게 되면 만약에 보석을 해주더라도 거의 선고기일에 임박해서 허가가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법원도 대단히 조심하는 겁니다. 일단 이유가 있어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인신이 구속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그걸 풀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주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재판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뉴스파이터도 여러분과 함께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세상에 제목 보세요. 사주를 보더니 이혼을 하자는 아내. 김묘성 기자님 이거 레알입니까? 네, 레알 맞습니다. 어머나. 결혼 10년 차 남성의 고민이거든요. 이 남편은요, 평소 사주나 궁합 이런 것을 절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아내는 많이 다른가 봐요. 분기별로 사주를 보러 가고 아이고. 용하다는 점집에도 찾아간다고 하는데 어허. 결혼 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3군데 정도 가서 부부 궁합을 봤기 때문에 결혼까지 가게 됐고 그리고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이사를 할 때 가구를 배치할 때까지도 매 순간 운세를 점쳐왔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도 야, 이 정도는 과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지금 계실 것 같은데 안진용 기자님 아무것도 안 믿는 남편 입장에서는 황당하긴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다 이게 우리 좋자고 하는 건데 아하.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하니까 남편은 그래도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어머, 있었다는 왜요? 거죠. 특히 조그만 갈등이 있으면 갑자기 아내가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남편은 혹시 아내에게 남자가 생긴 게 아닌가 해서 휴대전화를 확인해 봤는데 불륜의 낌새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남편, 이 아내의 휴대전화 속에서 한 메모를 발견하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네. 아니 물론 이제 하도 이제 그동안 안 하던 이혼이란 말이 나와서 우리 사파가 선생님 그 그린 사파 좀 보여주세요. 아내가 잠든 순간을 틈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남편이 아내분 휴대전화 이건 안 돼요. 이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남편분의 그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간 거야 뭐 100번 양보해서 이해는 한다 치지만 절대 저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어쨌든 불륜의 낌새는 없었다는 거. 지금 보세요. 저 눈이 퀭해가지고 지금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요즘 이혼이란 말 자주 들먹이지? 혹시 나 몰래 다른 남자한테 불륜의 낌새는 없어요. 그런데 휴대전화 속에 메모를 보고 경악했다는데 어떤 메모였을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아내의 휴대전화 메모장 속에는 여러 메모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기가 막힌 온갖 사주풀이 내용들이 가득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두 사람 지금 현재 결혼 생활 중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메모들을 보게 되면은요. 네. 남편과의 인연이 다했다. 어머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함께 하는 거는 악연이 길어지는 것이다. 정말 이 남편 놀랐을 것 같아요. 어머나, 소름 끼치겠다. 그리고 올해는 충이 많아 화가 크니 움직이면 안 된다. 뭐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여름 음력 6월 수기운이 강해질 때 헤어져야 한다. 그래야 후복이 찾아온다. 이런 메모도 있었다고 하네요. 와,
지금 이 사연을 접하고 우리 목사님이시 또 최진봉 교수님도 부르러 또 오실 것 같은데요. 네. 아니, 뭐 저는 좀 이해는 안 돼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성분이 뭐 사주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지만 이걸 믿고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약간 좀 이해는 안 되는데 그 뒤가 더 황당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걸 보고 나서 걱정이 되잖아요. 걱정되죠.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사주 보고 와서 이혼하자는 거야? 아이고.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봤어? 이제 휴대전화 얘기한 거잖아요. 네. 봤어? 이러더니 영화다는데 여러 군데 가봤는데 무조건 내년은 이혼해야 한다고 하더라. 이혼 안 하면 내가 그러니까 아내예요. 내가 큰 사고가 나서 잘못될 수 아이고. 있다고 단명할 수 있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세상에 아니 사주 보고 이혼하자는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내의 답변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황당합니다. 나한테 큰일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 어머나. 그런데 책임지려고도 해도 이미 이 세상에서 내가 없으면 어쩔 거냐. 아이고. 이왕 알게 됐으니 뭐 봤다는 거죠. 봤으니 내년 여름에 이혼하자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지금 우리 보통 뭐 자기가 뭐 확증 편향인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좀 믿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주를 보고 와서 이미 이 아내분은 조만간 자기가 큰 화를 입을 거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설득을 하려고 해도 그게 지금 벽창호처럼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상황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남편분은 지금 답답해서 미칠 지경일 텐데 최종 고민은 뭘까요? 안진용 기자님. 도대체 애도 아니고 사주 보고 와서 갑작스럽게 문제도 없는데 이혼하자는 걸 납득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남편의 주장 굉장히 타당합니다. 네. 제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고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아내는 협의 이혼 안 해주면 무조건 소장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면 막무가내네. 무조건 이혼이 되나요? 막을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는데 이미 아내가 벽창호지만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네네네. 게 이게 사주잖아요. 네. 사주가 뭐냐면요. 사람의 이 연, 월, 일, 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건 바뀌지 않죠. 근데 이걸 그래서 사주는 풀이라고 해요. 그걸 토대로 풀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진 걸 갖고 풀이하는 거에 차이가 있는데 아까 아내 결혼하기 전에 세 군데에 가서 궁합을 보고 결혼했다고 했죠. 네네네. 그때 세 군데에서 아무런 문제 없고 잘 살 거라고 해서 분명히 결혼을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똑같이 바뀌지 않은 연월 일시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나왔다는 것 이유만으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거를 강요한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혹시 결혼 전에는 양력생일을 제시했다가 저 지금 와서는 음력생. 지금 농담입니다. 지금 근데 이 상황 남편 입장에서는 이 사연을 보낸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텐데 지금 이 남편의 최종 고민처럼 장유미 변호사님 아내가 느닷없이 사주 보고 와서 내년에 이혼 안 하면 나 큰일 당한다니까 당장 이혼해. 이거 이혼 사유 돼요? 이혼 사유 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합의로 이혼할 리는 만무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소장을 넣어서라도 재판으로라도 이혼을 끌고 가야겠다라는 게 아내분의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재판상 이혼은 다 그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주 유기한달지, 학대를 한달지, 뭐 경제적으로 전혀 지원을 안 한달지 이런 부분과는 무관하잖아요. 본인의 어떤 심리적 불안감에 기인하는 거고 안진용 기자님이 짚어주신 대로 사주대로 3번이나 보고서 그 결혼에 이르렀던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도 하나도 맞지도 않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결혼 생활이 정말 더 시간이 지체돼서 아내를 설득하지 못하고 사실상 파탄에 이르거나 뭐 별거에까지 이른 이후에는 사실상 이 결혼은 끝났구나라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법원이 제3자가 사주를 봤는데 운이 여기까지라고 그럼 이혼하십시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아내분께 감히 저희가 제언을 드리면요. 사주 믿고 의지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남편분 제일 든든한 기댈 언덕이고 또 대화 상대가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남편분에게 털어놓고 함께 해결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라도 꼭 그렇게 해보시길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기대해 볼게요. 아니 어떤 사고가 터졌길래 범인을 찾는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할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확대 간부회의에서 나온 말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네? 범인을 찾습니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정치판에서 갑작스럽게 추리극이 벌어지게 된 것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우리가 뭘 들은 거고 지금 저게 어떤 상황이었고 왜 저런 말이 나왔는가 좀 설명 좀 해주신 다음에 풀어가 볼까요? 네, 바로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난번에 그 경북 경남 이쪽에 큰 산불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또 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여러 그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진행하고 있던 와중에 그 와중에 어떤 여성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도드라지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의 내용인즉슨 호남에서는 불 안 나나? 라는 말이 아주 또렷이 들렸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발언 직후에 주변에서 약하긴 하지만 무슨 웃음소리 비슷한 이런 소음이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의 심각성이 더 크다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모습 때문에 국회의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정치에 대해서 배관시하는 이런 국민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목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귀를 의심하실 거예요.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 어처구니 없던 건 전날 저 국회 본회의장 이제 보통 방청석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김묘성 기자님 어떤 분들이 와 계셨다면서요? 네, 산불 피해 주민들도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법안이 상정될 때는 본인의 삶과 관련된 법안이 지금 통과됐냐 마느냐의 그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와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자리에도 역시 산불 피해 주민들이 오셔서 이 상황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때문에 오늘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 간부회의에서는 네. 이 호남에선 불이 안 나나라는 발언을 넘어서 거의 외침으로 들렸거든요. 또렷하게 들렸으니까 이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는데요. 네. 먼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심각하고 부적절한 발언이다. 어렴풋이 누군지는 짐작이 가는데 스스로 나서서 공개 사과해야 한다라고 네. 촉구를 했고요. 그리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웃으면서 할 소리가 아닌 것 같다. 음성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매우 익숙한 목소리다라면서 꼬집어서 비판을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 역시 재난 앞에서 국회의원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 국회의원 자격 없다. 제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혹시요 이거 물론 이제 정말 이 기가 막힌 지금 발언을 한 건데 장윤미 변호사님 이 사람을 이 국회의원이 누군지를 그래서 적발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찾아내기 위해서 무슨 강제 수사, 강제 조사를 할 수 있어요? 마침 무슨 성문 분석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선 좀 어려워 보이고요. 적절한지도 좀 의문인 부분이 있고 다만 이 민주당 측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 시간 문제지 누가 이런 발언을 했는지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이 항상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생중계가 되고 있고 네. 다 녹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이 누가 어디 쪽에 앉아 있었는지 그리고 옆에서 들은 의원은 동료들은 더 명징하게 누구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탐색전에 들어가기 이전에 본인이 이 발언은 실언이었고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지 않을 시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윤리특위나 징계 등의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우리가 다른 분야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수준이 올라가는데 가장 뒤처진 게 정치라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는데요. 바로 이 모습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분들이 한숨 푹푹 쉬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해서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방패! 혹시 이렇게 제가 잘 살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기억이 오래돼서 방패! 네,
조금 기억나실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 목소리 주인공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랑 부부가 처음부터 제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붕 위에서 이제는 전국 노래자랑을 하는 거야, 둘이서. 근데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올라온 거야. 그래서 지씨 아줌마가 올라왔습니다. 자, 지씨 아줌마 자 노래 한 곡 불러주시죠? 하니까 내가 방빼 이랬더니 방빼 노래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방빼! 이게 히트가 빵 된 거야. 그냥 한 방에 터진 거예요. 방송 일주일에 3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행사 뭐 한 이틀꼴로 한 번씩, 그 다음에 또 밤업소 한 5군데씩 하니까 뭐 정신없었죠, 그때. 한 번 행사 나갈 때는 뭐 200~300만 원씩 벌고, 진짜 잠 한 번을 8시간 이상을 한번 자보고 싶었었어요, 그때는. 최진봉 교수님, 아마 기네스북에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적은 글자, 몇 마디 안 되는 글자로 대박 유행이 된 지영옥 씨입니다. 이제 대박 그러니까요. 사건이네. 지금 우리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물론 기억을 하겠죠. 젊은 분들보다는. 그러니까 방빼라고 하는 저 말로 그냥 엄청난 인기를 이룬 거잖아요. 사실 스리랑 부부 하면 저 두 분, 김학래 씨하고 김묘아 씨가 유명했는데 그 중간에 감초 역할을 하면서 그 말 한마디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는데 지영옥 씨 같은 경우에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미녀 코미디언으로 유명했고 지금 현재 연세가 63세입니다. 63세가 되셨고 사실 과거 동네에서는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요. 정작 맡게 된 역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코미디 프로에서는 아줌마 할머니 역이어서 때때로 좀 실망도 하고 간지난다 이 사진 되게 대박 사건. 옛날 사진들이죠. 속상한 마음이 들고 울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지영욱 씨가 최고의 업적이 바로 1980년대 당대 최고의 업적이죠, 업적. 당대 최고의 인기 개그 코너이죠. 쓰리랑 부부에 출연하면서부터예요. 방빼라는 단어 하나로 지씨 아줌마로 나오면서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요.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부터 방송국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거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그렇게 고공이 인기가 막 치솟던 그때 왜 갑자기 돌연 우리한테 자취를 감춘 거예요, 우리한테서. 네, 사실 여기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건데 선의를 베풀었는데 배신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개그 프로그램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는 그 시기 때 돌파구를 찾아보자라고 해서 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횟수로는 무려 5번 정도가 된대요. 뭐 그 사례로는 영화사에서 제작이 엎어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공중분해가 되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또 한 번은 지인이 보증금 사달라고 해서 사채 보증을 썼다가 집을 날려서 큰 낭패를 봤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안진용 기자님 무슨 뭐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연예인분들이 사기 피해 당한 경우가 진짜 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전해지잖아요, 진짜. 실제로 이제 너무 사람들을 믿는 경향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저 코너를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스리랑 부부 전에 원래는 아리랑 남매였고요. 스리랑 부부도 맞습니다. 한다음에 사실 저게 방빼도 그걸 끝낸 게 아니라 방빼 하면은 둘이 뭐 빼 하면서 코너가 딱 마무리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매번 저렇게 방빼라고 외치니까 매몰차 보이는데 실제 지영옥 씨는 정말로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워낙 사람을 잘 믿어서 주변에서는 이건 사기 같아 그래도 에이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야 라고 턱턱 빌려줬고요. 또 한 번은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있죠. 여기서 조금만 더 빌려주면은 내가 다 원금까지 싹 다 갚을 수 있어. 더 빌려줬는데 그대로 잠수 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결국 전 재산을 잃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본인의 말에 따르면 이 때문에 대인기피증, 우울증, 사람 보면 경기에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집에서만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5년에서 6년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도 보시는 분이시면 알겠지만 워낙 입담이 화려해서 이대로 묻혀있기 너무나 아쉬웠죠. 네. 지금은 다시 공연을 다니면서 투어를 하고 있고 세상에. 또한 꽁트를 하면서 또 생계를 위해서는 가수까지 하고 있는데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네. 지난 2003년에 첫 앨범을 냈고 올해 2월에 두 번째 앨범을 와. 내고 가수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잃고 배신감에 힘들어할 때 곁에서 힘이 되어준 분은 없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몇 살? 77. 77. 엄마는 늘 77세지? 77? 97세야. 나는 몇 살이지 엄마? 27. 엄마 이름이 뭐야? 신기열이. 안 잃어버렸네? 네. 내 잃어버려. 오우 야. 몇 살? 77. 그렇지 아까 봐. 맞아. 그치? 누가 바보예요? 야, 바보라고. 영옥이 형은 영옥이 딸이 너 결혼했냐? 했죠. 언니려 그럼. 언니요 왜? 왜? 결혼 안 했어? 우리 영옥이하고 결혼시켜주려고 그래. 마음에 있어? 마음에 들어? 이쁘다. 이쁘게 생겼어? 아이고 잘 봤네. 야, 나이 먹었으니까 뒤에 보내야지. 내가 끼고 살아? 그렇지. 나중에 엄마 건강하면은 뭐 나랑 같이 살아? 너하고 안 살아. 왜? 김현주 평론가님. 그냥 보이는 저희들도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저 모습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용옥 씨 마음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전에 모습을 보셨다시피 현재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어머님 연세가 97세. 그런데 이제 치매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네. 늘 뵙고 올 때마다 지용옥 씨는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그러겠죠. 엄마 상태가 저러니까 네. 뭐 안타까워서도 눈물을 흘리겠지만 일종의 그 죄책감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정말 기댈 데가 전혀 없었을 당시에 엄마한테 아마 이제 하소연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머니가 선뜻 집을 팔아서 좀 살림살이를 이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작은 집을 마련해서 그 이후에는 함께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뭐 단칸방에 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삶을 놓아버릴까 이렇게 포기하려고 했던 딸을 옆에서 추스리면서 일으켜 세워준 것이 바로 저 어머니셨는데 그 당시에는 어머니니까 엄마니까 이렇게 당연하게 아마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가 절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엄마한테 그렇게 뭐 쏙쏙 예쁘게 귀에 예쁜 말만 해드리는 그런 좋은 딸은 아니었다고 스스로를 좀 자책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밖에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은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뭐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좀 안 좋게 대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엄마한테 더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다 후회가 돼서 엄마한테 이제 탁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지금 어머니께서 의사소통이 완전히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지용옥 씨는 후회되고 마음을 아프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더 용기를 내서 이 건강하게 또 왕성하게 활동, 제2의 전성기 못지않게 활동한다면 또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날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에? 의사면 의사지 뭐 가짜 의사는 또 웬 말입니까, 김효성 기자님? 그러게나 말입니다. 앵커님 SNS 하시죠? 네네. SNS에서 의약품 관련 광고 많이 뜨고 있는데 혹시 많이 보신 또 적- 진짜 많이 뜨더라고요. 네, 정말 많이 네네. 뜨죠. 그런데 왜 여기에 가짜 의사라는 키워드가 나왔을까요? 어허. 어떤 광고인지 한번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네. 딱 일주일 만에 7kg 이상 안 빠지면 전 재산 드립니다. 살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빠지니까 3, 4kg만 빼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사지 말라고 주의 문구까지 기재해뒀는데 그래도 드셔서 가지고 항의 문의가 많이 들어온대요. 안녕하세요. 의사 정입니다. 오늘은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한 영양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루 한 번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이 눈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이거 쓰고도 김이 안 없어지면 100만 원 제가 드릴게요.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지. 실제로 레이저 시술보다 이게 훨씬 빠르고 안전해요. 이거 쓰고 안 빠지는 사람은 없어요. 일주일 만에 쭉 빠지면서 7kg는 빠져요.
최진봉 교수님, 지금 이 시청자분들 중에도 이 광고 중에 네. 몇 개는 나 이거 봤는데 나도 봤는데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진짜.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기 나온 사람들 다 진짜로 보이잖아요. 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들입니다. 설마요, 진짜. 진짜입니다. 실제 가짜예요. 그래서 속으시면 안 돼요. 어색한 점이 한 변도 없는데 하나도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 어머나, 넘어가는 어머나. 건데 조심하셔야 돼요. 전부 가짜고요. 모두 실제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고 해당 광고도 모두 다 역시 불법입니다. 실제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마치 의사인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법 광고 맞고요. 한 가운을 저 말씀 좀 주세요. 예. 저 인물, 그러니까 저렇게 생긴 사람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게 AI가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을 가공의 인물이라니까요. 어머. 실제 저 가운 입고 왔잖아요. 지금 네. 보세요. 흰 가운까지 네. 입고 있으니까 사람들 다 의사로 생각하잖아요. 의사가 아닙니다, 실제. 어머나. 그리고 영상 속에는요. 본인이 명문대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술 경력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머나. 이런 얘기를 거짓말로 막 해요. 그러니까 어머. 인공지능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치 칭찬인 것처럼 꾸며내는 건데 네. 사실 아예 의사가 알려준다는 문구 자체도 거짓이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은 실제로 의사가 존재하는지 저 사람의 이름이 맞는지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이러한 불법 광고가 온라인에 넘쳐나고 있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에 진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거짓 광고들입니다. 저 솔직히 고백 하나 할게요. 저 광고 중에 어떤 광고인지 제가 밝히지 않겠지만 이거 나한테 필요하네라고 제가 저 장면 나올 때 캡처해 둔 것까지 있어. 저도 지금 깜빡 속을 뻔해서 진짜 여러분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장유미 변호사님 이거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당연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심지어 제품을 살 뻔도 했어요. 허허. 정말 의사가 추천하는 줄 알고. 네네. 그런데 심지어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도 이런 의약품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이 의료인이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제품에 대해서 과도한 신뢰를 소비자들이 갖게 되기 때문에 의료인은 제품 추천 직접 광고를 할 수 없다라고 의료법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의사도 광고를 하면 안 되는데 가짜 의사, AI로 형성한 의사가 광고를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지만 불법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식약처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고요. 의협도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해서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아가겠다고 했는데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떴다 방식으로 광고를 했다가 그냥 걷어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대규모 물량 공세를 했다가 나중에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추적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게 또 난점이라고 세상에. 합니다. 지금 저 영상을 보니까 퍼뜩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진영 기자 한 30초만 드려볼까요? 연예인 얼굴도 약간 비슷하게 합성해가지고 연예인분이 어떤 뭐 투자를 권유한다거나 제품 홍보하는 그런 AI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속겠네요, 진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런 영상들이 나와서 배우 송혜교 씨를 비롯해서 나는 그런 광고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세상에. 너무 정교해지는 거죠. 누군가는 저거에 대해서 빨리 처벌해달라 그러는데 중요한 거, 저게 등장하는 거 의사가 아닙니다. 결국은 저걸 만든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잡지 못하면 의료법도 적용할 수 없고 지금 이 얼굴이 지구상에 없는, 지금 대한민국에 없는 얼굴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런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달라진 환경을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여드린 광고는 진짜 다 가짜 광고고요. 약효 다 뻥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광고 있으면 다 그냥 넘겨버리세요.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 명심 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큰일 납니다.